한국의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 210 스퀘어 킬로미터로 이는 전 세계에서 107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170배, 캐나다가 99배, 미국이 98배, 중국이 95배에 이르고 좀 작다는 일본이 3.8배, 독일도 3.6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 영토는 11.3 스퀘어 킬로미터가 늘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라남도 영토는 지난 10년간 약 101 스퀘어 킬로미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이 전쟁을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아 올리 만무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년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바다를 매림해 새로운 땅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국토 면적 대비 간척지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국토 면적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 이 중 10%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호수나 강입니다. 실제 육지 면적은 그보다도 작은 33,481 스퀘어 킬로미터인데 이 중 17%, 즉 7,000 스퀘어 킬로미터가 간척으로 얻은 면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네덜란드 국토 면적의 25%는 해수면보다 낮아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가장 먼저 불에 잠길 나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영토인 독도 바로 아래에 자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해양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독도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주를 탐사하는 것보다 심해를 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바다는 아직까지도 그 속살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바다는 단순히 수산자원을 얻는 곳이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또는 조류나 해수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육지를 대신할 공간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좁은 육지를 가진 국가가 영토를 넓히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인공섬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 인간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 만든 섬을 말하는데 이를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작은 섬을 넓히거나 바다 아래 암초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공섬 때문에 분쟁을 겪는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공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동남아시아와 치열하게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입니다. 중국 본토 연안에서 약 1000km 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암초 및 산호초 약 200여 개가 군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중 7개 암초에 강제로 시멘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으로 만들었죠. 이 외에도 수비암초, 파이어리크로스 등에도 인공섬을 만든 후 활주로와 군인 막사를 지어 이곳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이 지역은 중국 영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지역을 영해로 인정한다면 이 인공섬에서 12L이 약 22.224km가 중국의 영해로 편입되고 여기부터 370.4km에 해당하는 200L이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 됩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본토 연안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지역에 인공섬을 지은 후 이곳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해양물류의 25%, 어류 수송량의 70%를 차지하는 요충지를 집어삼킬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남중국해를 공유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인공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산호초 오키노토리 충5을 인공섬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는 중입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간조시에 2m, 만조시에 30cm도 되지 않은 높이의 작은 바위 하나를 일본의 최남단 영토 나며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었죠. 파도에 마모되거나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륙봉안계위원회에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 암초를 섬이라는 의미의 오키노토리시마, 충조도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청원이 효과가 없자 2018년부터는 산호초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즉,
유엔 해양법 제121조에 따르면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섬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저축되지 않도록 수몰 방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등기상 면적이 고작 9스퀘어미터에 불과한 이곳을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역시 유엔 해양법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늘리기 위함인데요.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지역이 일본의 섬으로 인정되면 여기부터 12해리, 12노티켈 마일즈의 영해가 생기고 200해리, 200노티켈 마일즈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 생겨납니다. 이로써 일본은 일본 영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어진 약 40만 km의 해양 영토가 확보되죠. 다만 위법 제6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파양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공섬은 섬이 될 수 없고 이들의 존재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일본이 오키노토리에 방파제를 건설한 것도 이를 섬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지만 유엔 해양법은 이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를 섬으로 인정해달라며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인공섬이 아니라 산호초를 키워 섬으로 만들려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독도 얘기를 하다 말고 이렇게 장황하게 인공섬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일까요? 왜냐면 최근 독도 주변에 인공섬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독도의 크기를 알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는 언론에 노출된 사진으로만 독도의 크기를 판단합니다. 바다 위 독도의 면적은 동도와 서도 그리고 부속 섬 89개를 합쳐 18만 7,554 스퀘어미터에 불과하지만 해양 영토의 관점에서 보자면 독도는 절대 작은 섬이 아닙니다. 바다 아래에 잠긴 영토를 면적으로 바꾸면 그 크기가 무려 707 스퀘어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즉, 바다 위 독도 면적의 무려 3,500배에 해당하는 크기의 영토가 바다 아래에 있고 바다 위 드러난 높이는 동도 98m, 서도 168m지만 바다 밑에서 높이를 재면 2068m로 1947m의 한라산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섬 하나라는 노래 가사처럼 독도는 외로운 섬도 아닙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아래에서 산이 있는데 이를 해산이라 부르는데 독도 인근에는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등등 1000m가 넘는 해산 4개가 있습니다. 동도는 처음 독도를 정벌한 신라 장군 이사부의 이름을 따서 이사부길, 서도는 함부로 독도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일본까지 찾아가 알린 안용복의 이름을 따서 안용복길로 지었죠. 그런데 한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VANK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450m 아래 안용복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인공섬으로 해양 영토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포츠머스 솔렌트 근처 바다에는 이 시설은 원래 요새였습니다. 186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포츠머스항을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해 만들어진 군사용 인공섬인데 지금은 호텔,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습니다. 덴마크 역시 인공섬을 건설 중인데요. 지난 2021년 덴마크 의회는 육지에서 80km 떨어진 유틀란트 반도 해상에 11,150큐빅미터에 달하는 에너지섬을 2033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축구장 18개 크기로 계획된 이 인공섬에는 풍력발전기 200대가 들어서 3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약 38조 원을 투입해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는 축구장 무려 400개 넓이의 거대한 인공섬도 세워집니다. 덴마크 의회는 리네트홀름이라는 명칭의 약 2.6스퀘어 킬로미터짜리 거대한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인공섬을 위해 흙 8천만 톤을 매립하게 됩니다. 207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인공섬에는 3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 터널, 전철이 시내로부터 연결되는데요. 이러한 선례로부터 힌트를 얻은 반크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세우자는 주장을 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관광지가 생겨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동해바다 아래 깨끗한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에 대한 일본의 해양 영토 침략 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해양 영토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공 등을 포함해 부르는 용어로 영해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주변을 둘러싼 바다이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상의 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영복 해산에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일본이 우리 해양 영토에 대한 침략을 시도한다면 최일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 영토 하나를 넓히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해양 영토 확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방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방크는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와 해양 영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영문 한국 지도 1만 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지도에는 독도, 동해 표기를 비롯 안용복 해산, 왕돌초 등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서해, 남해, 동해에 숨겨진 우리 해양 영토를 담았죠. 특히 안용복 해산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450m 아래에 위치한 해산으로 국제해저지명 소위원회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 마라도 남서쪽 이어도에 하나, 신안 가거초와 옹진 소청초에 각각 하나씩 해양과학기지를 두고 있지만 동해는 그 지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울진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여의도 땅 2배 크기의 광활한 수중 암초 왕돌초의 과학기지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동해는 수심이 얕은 서해나 남해와 달리 평균 1700m에서 최대 3700m로 깊어 심해 연구에 적합할 뿐 아니라 특히 왕돌초 부근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어종이 풍부합니다. 이에 울진군은 왕돌초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여러 계획을 진행 중인데 현재는 해중생태과학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완료됐죠.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은 울진군과 함께 울진군의 심해과학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바다를 잘 통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민족은 큰 번영을 이뤘습니다. 물론 바다라는 존재가 있어야 이를 활용할 기회가 있는 것인데 몽골이나 우크베키스탄 등 최소 1개 이상의 다른 국가를 거쳐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내륙국, 랜드락트 컨트리과는 달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흔히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바다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이 쌓여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처럼 미래자원의 보고인 우리의 해양 영토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해봅니다. 사연 없는 눈물은 없는지라 대개 눈물 흘리는 이를 보면 그 사연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태극기를 보며 홀리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자신들의 국기도 아닌 한국의 국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그 사연이 궁금해지기 마련이. 그런데 최근 필리핀의 한 90대 노인이 태극기를 보며 눈쇼를 훔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68년 만에 처음 설렜다는 이 노인의 사연을 들어봐야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전투기, 탱크는커녕 병사들의 전투력도 보잘것없이 초라했기 때문에 아마 1년만 그대로 흘렀다면 지금 우리는 전부 북한 주민들 중 한 명이 됐을 겁니다. 어렵기는 했지만 북한이 남한을 집어삼킬 수 없었던 것은 한국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파병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중 특히 필리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50년 당시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해 독립국가를 세운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본 적도 없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운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지상군 한 개 대대를 파병했죠. 전쟁 발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부사랑에 도착한 그들은 열흘간의 적응훈련을 마친 뒤 10월 1일부터 전쟁에 투입되어 예관, 김천 일대에서 후방지역 게릴라 소탕작전을 맡았고 1951년 4월에는 경기도 연천 율동리 전투에서 미 3사단에 배속되어 한 개 대대 규모의 중공군을 소탕했습니다.
5년 동안 5개 대대 7,420명의 전투병을 파병해 전사 112명, 부상 299, 실종 및 포로 7명 등 460여 명이 회생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콘라도 D. 칼라도 D.F. 1921-1951 대위인데요.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공군의 5차 공세에 맞서 공격을 저지하인 율동전투에 참가했던 필리핀 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중공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이들 덕분에 인접한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콘라도 D. 앞테오의 부대는 중공군 2명을 생포하고 중공군 500명을 사살하는 전과도 거웠죠.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점차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대대장은 즉시 철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그는 생존자를 구출하고 전우들의 시체를 전부 수습한 후 철수하겠다며 역습을 감행했는데요. 그는 부상을 입은 동료 2명을 구출하고 전사한 부대원들의 시체를 수습함과 동시에 적 고지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그의 용기와 책임감, 그리고 부하를 구출하기 위해 목숨 바친 공적을 인정해 그에게 최고 훈장인 메델 오브 밸러를 추서했고, 2018년 우리나라는 그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31살의 젊은 생을 한국 땅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인물은 콘라도 디압 대위 한 명은 아닙니다. 한국을 위해 싸워준 7,420명 모두에게 감사해야 하고 평생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작은 한국 기업의 행동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AP통신, 폭스, CBS 등 해외 언론은 앞따라 한국전쟁 잠전용사를 수배한다는 기사를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미국, 영국, 필리핀 등 16개국 참전국에 모두 타전된 이 기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에 이르기까지 병과에 관계없이 한국전쟁에 잠전한 재향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한국전쟁 잠전용사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참전용사들의 치료비 및 수술비를 포함 그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될 보호자의 항공기와 숙박비가 전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고, 더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행사의 주인공이 아주 작은 한국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인프레시. 나는 기업인데요. 이틀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에 이르기까지 병과에 관계없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재향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병환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지 의료진과 협의해 한국의 의료기술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지원을 현지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자신이 한국전쟁에서 겪은 일을 덤덤하게 풀어놓고 있는 한 노인. 그는 필리핀 참전용사 아우구스토 플로레스 중령입니다. 처음 참전용사는 누구나 한국으로 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7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한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TV를 틀면 어렵지 않게 한국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 랜선으로만 한국 여행을 가셨었는데 이제 실제로 한국을 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여기에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무료로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해준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틀 뜬 꿈이 플로레스 중령에게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90이 넘은 고령의 나이 그리고 전쟁 중 다리에 총탄을 맞아 오른쪽 다리를 잃은 채 무려 70여 년 긴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려 오느라 도저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프레시는 약속했던 것처럼 거꾸로 플로레스 중령을 찾아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찾아가 전쟁에서 맞은 총탄으로 오른쪽 다리를 잃어 거동이 불편한 그에게 전동 휠체어를 선물하는가 하면 그의 오른쪽 다리를 대신 해줄 의족을 선물해 가족과 함께 선 상태로 사진을 찍는 등 그에게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선물한 말끔한 의복을 입고 두 다리 멀쩡하게 선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의 아틀은 난생 처음 아버지가 두 발로 서신 모습을 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플로레스 중령과 그의 가족을 벽차게 한 것은 한국인들이 보낸 특별한 편지였습니다. 플로레스 참전용사님께, 플로레스 참전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신 그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전 용사님의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는 참전 용사님들의 무궁한 희생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로레스 중령님, 정말 존경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른 참전 용사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참전 용사님이 계셨기에 저희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전 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에 그들은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한 한국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시나요? 나 물었고 플로레스 중령의 네버 한마디는 그 자리에 간 한국인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작은 욕실 화장품 기업인 인프레시는 오래전부터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위한 무료 안과겁진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고 국내 참전용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선불카드를 만들어 6.25 참전 유공자회에 전달하기도 했고 전 세계 16개국 참전국 관저에는 활금 카네이션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행보를 보이는 인프레시는 작은 기업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첨보를 지지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동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오면서 최근에는 직접 추원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추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구매자의 이름을 추원자 명단에 올리는 태극기 불캡 제품인데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머릿속 깊이 각인하자는 의미로 모자 뒷면에 선명하게 태극기를 새겨 넣었죠. 20대의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젊은이들은 이제 90세 고령의 나이가 됐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께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뜻깊은 추원에 동참했는데요. 절대 잊어서도 잊을 수도 없는 진파 영웅들을 기억하는 고대 한국의 왕조들이 지배했었던 작은 반도 왕국들을 아시나요? 오늘은 한반도만이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아니었다는 놀라운 사실과 아시아의 작은 반도 지역들에서 왕국을 일구고 살아갔던 우리 민족들은 누구였는지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치 질서 변화에 따라 지금의 우리 민족 역시 해외로 힘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 민족이 꾸렸던 왕국 중엔 어떤 왕국들이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민족이 주변 국가에 어찌 불리는지 생각해보면 보통의 대다수는 반도의 민족이라 부르곤 합니다. 일부에선 대륙을 호령하던 민족을 감히 반도 민족이라 축소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반도에서 문명을 꽃피웠던 민족들 다수는 세계를 호령하던 문명 강대국이었습니다. 이태리의 로마 제국, 아테네, 스파르타 등의 그리스 문명, 그리고 광활한 오스만 트르크 제국의 터키 민족, 또 심지어는 쬐끄만한 유럽의 반도 국가인 덴마크까지. 이중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점유함으로 인해 쬐끄만한 반도 국가가 아닌 그린란드를 소유한 서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반도 국가들은 해양 진출이 용이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탁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제외하고 놀랍게도 다른 반도 지역에 한민족의 터전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고구려 랴오둥 반도. 중국에서 아마 중국 당국에 대해 저항심이 가장 큰 지역 중의 하나로 바로 다롄시가 있을 겁니다. 이 다롄을 중심으로 한 소고구려라는 왕국이 존재했었습니다. 존속 기간에 대해선 미스터리이지만 해외에선 리틀 고구려라고 불리는 왕국입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나라를 잃은 고구려 이민들이 요동반도 위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고구려는 8세기 말 9세기 초에 걸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남북국 시대의 한 틀에서 살아남은 나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랴오둥반도 다롄시에서는 한족이 약 93%를 차지하고 있고 약 7%가 소수민족들인데 그중엔 만주족이 소수민족 중에선 72%의 비율로 가장 많고 몽골족, 조선족이 다음 순위를 차지합니다. 만주족의 인구는 약 35만 명, 몽골족 5만 명, 조선족 2만 6천 명가량이 거주 중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지역이 중국 당국에 대한 시위가 빈번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다롄 PX 사태라고 2011년도 8월 다롄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일어나자 다롄 시민들이 대거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중국 당국의 시위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2023년 최근에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 삭감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을 정도로 중국 당국에 반하는 시위가 중국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도시인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당국에선 시위 관련자 5명을 공식 체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까지 다롄시는 다소 흉흉한 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다롄시가 한국이 없이는 먹고 살기 힘든 도시라는 점입니다. 바로 한국의 에스모 조선 업체가 다시 다롄시에 들어가 선박 제조 활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롄시는 흔히 한반도보다도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알고 있지만 평양보다도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걸 아시나요? 때문에 겨울철 수온이 비교적 높아 얼음이 얼지 않는 항구이며 수심이 깊어 선박 제조에 제대로 된 지형을 갖고 있는데 그 핵심 산업을 한국의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다파라국. 다파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민족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신라의 건국 세력 석달의 이사금의 출신 국가로 알려져 있는 국가인데요. 이 나라의 이름은 여러 개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다파라국, 삼국유사에 따르면 용성국 가락국기에는 완화국 3개로 나옵니다. 다파라국은 고구려 개국공신 협보라는 인물이 세운 고대 왕국인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일본 열도로 건너가 다파라국의 시조가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삼국사기에 따르면 다파라국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내국으로부터 동북 1,000리에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척도와 현재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다파라국이 어느 곳에 있었던 왕국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규슈 지방을 외국의 위치로 봤을 경우 동북 1,000리라 따지면 일본 열도 안의 교토 부근이나 간토 지방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이 나오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파라국이 일본 열도가 아닌 캄차카 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을 일본 열도로 봤을 경우엔 북동 1,000리면 캄차카 반도이며 또 다른 분석으로는 바로 석탈해와 관련된 까치 설화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신라에 올 때 실려있던 선박 위에 까치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까치라는 글자에서 세조자 부분을 빼고 석자만 남은 것을 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석달해와 관련된 까치 설화와 전통이 일치하는 지역이 바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이텔멘족들이 거주하던 캄차카 반도 자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까치 설화뿐 아니라 신라 왕족들의 난생설화 즉 아래서 아이가 탄생한다는 설화와 까치 설화가 동시에 공유되는 지역이 캄차카의 이텔멘족 코랴크족, 축치족들이 거주하는 캄차카 반도이며 때문에 일부 학계에서는 캄차카 일대에 있었던 고대 왕국일 가능성에 대한 가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캄차카 반도는 북쪽에 위치한 아주 추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온화한 기후입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의 난류가 캄차카 반도 일부를 데워주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화산 활동도 활발해서 마치 아이슬란드와 비슷하게 온천도 풍부하며 비교적 사람이 살기 좋은 과거, 문명 왕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계 차원에서 고대 한민족의 왕국인 다파라국에 대한 연구 검증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이 지역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나라. 기원 후 782년 산둥반도에는 제나라라는 나라가 약 55년간 존속했습니다. 이정기는 고구려의 유민으로 발해가 이정기의 뒤를 봐주어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발해와 연합 관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정기 이후에도 인합 이사고, 이사도까지 4대간 왕위가 계승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왕도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제나라는 한반도 크기의 버금가는 15개 주 18만 제곱킬로미터 지역을 통치했었던 나라이며 이 제나라는 당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날 산둥반도 주민들은 스스로 중국 본토 주민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신체적 특징 예를 들면 키가 크다거나 외모가 뛰어나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내세웁니다.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산동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한국과의 연이 깊은 민족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당국이 동이족 연구 한국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 분석에 대해서 매우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 35년사는 한국 역사서에 매우 길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55년간 존재했던 고구려의 왕국이었던 제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역사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갈등, 서방과 중국의 대립, 한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제나라에 대한 재조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발해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제나라가 안정성을 얻을 수 있었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향후 탄생할지 모르는 산둥 지역의 독립된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다면 한국과의 우호관계, 연합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당나라라는 거대 세력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보호하는 데에도 산둥반도에 한국과 우호적 세력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역사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동부 연안의 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